설계 변경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 변경 객체는 앞에서도 계속 객체 얘기를 했지만 객체라는 것은 컴퓨터 안에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자료 구조, 그러니까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속성을 가진 속성의 모임, 속성의 모임이고요.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그 자료들이 들어갈 때는 그 속성의 속성 값이 이제 들어가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 객체라는 건 결과적으로 설계 변경을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 상에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자료 모델, 속성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 변경을 여기서는 컴퓨터에 어떻게 구현하느냐, 앞에 설계 변경의 여러 속성이라든가 또 정의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변경 객체는 설계 변경에 관한 자료, 그러니까 속성이라든가 속성 값, 또 속성 값이 어떤 이제 뭐 문자나 숫자 같은 값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객체를 연결하는 어떤 링크 또는 뭐 포인터라고 보통 그러는데 다른 객체를 이제 연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변경 객체의 값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연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설계 변경 객체의 값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연산, 그리고 이제 설계 변경 값들이 어떤 지켜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설계 변경 그 속성 값들이 객체의 값들이 특정한 값 이상으로 뭐 넘어간다든가 특정한 값을 갖게 되면 의미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그런 규칙을 우리가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연산, 그리고 제약 조건을 이제 이 객체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꼭 설계 변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객체가 다 이제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이제 설계 변경 객체는 컴퓨터에 어떻게 설계 변경을 표현할 거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표현된 내용을 가지고 뭐 자료를 검색한다든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변화시켜서 어떤 그 설계 변경에 관련된 자료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이제 그 어떤 옳은 자료를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어떤 제약 조건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모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설계 변경 객체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통합 제품 자료 모델에 근거하여 설계 변경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제품 자료 모델에는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4개의 어떤 요소가 있었죠. 제품 구성, 조립 구조, 제품 관점, 설계 변경. 그래서 이제 이 설계 변경도 이런 통합 제품 자료 모델에 근거해서 관리한다. 그런 의미는 이제 그러한 것들과 연관돼서 제품 구성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조립 구조하고 연결되어 있고, 제품 관점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 설계 변경 객체를 표현한다. 통합적으로 표현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설계 변경 요구, 검토, 명령, 공지. 그러니까 설계 변경 과정, 프로세스죠. 이것들을 사실은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어떤 워크플로우라는 자동화된 일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워크플로우가 어떤 자료를 이제 그런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자료를 이제 첨부해서 흘릴 때, 그때 이 설계 변경 객체를 연결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워크플로우에는 뭐 일반적으로는 문서도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뭐 PDM, PLM 시스템에서는 제품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품이나 제품이 붙죠. 그러면 그게 그 아래는 뭐가 있냐면 제품이 붙이면 그 아래는 부품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술 문서 같은 것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또는 어떤 제품 구조를 붙일 수 있죠. 제품 구조를 뭐 따로 붙이는 게 아니라 제일 루트, 제품 구조의 제일 상위 부품을 연결하면 그 제품을 연결해서 그 워크플로우가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제품 구조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쭉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제품 구조나 뭐 부품, 기술 문서 등을 붙일 수 있는데 설계 변경 객체도 그렇게 첨부해서
그 워크플로우에 첨부해서 처리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그 과정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업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되는 그러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워크플로우를 많이 사용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설계 변경 객체를 흘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에서 워크플로우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 변경 객체가 워크플로우의 문서나 뭐 부품이나 제품 구조처럼 거기에 이제 첨부돼서 또는 뭐 연결돼서 그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거의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쭉 뭐 제품 구성부터 특히 통합 제품 자료 모델에 있던 요소들을 쭉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 뭐 조립 구조, 제품 관점 이런 걸 배워왔는데 이 설계 변경도 앞에서 배운 어떤 것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에 의해서도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 설계 변경은 이제 제품 구성, 조립 구조, 제품 관점과 함께 제품 구조 중심 제품 자료 모델, 제품 구조 중심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을 구성하는 중요한 객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가지가 방금 말씀드린 제품 구성, 조립 구조, 제품 관점, 설계 변경 이 네 가지가 서로 타이트하게 아주 잘 연결돼서 관리되면 지금 제품 수명 주기상의 대부분의 어떤 자료들이 잘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통합 제품 자료 모델을 말씀드릴 때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객체를 앞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내용을 좀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 자료 관리에서 설계 변경 그 객체, 그러니까 설계 변경 자료겠죠. 컴퓨터상에 관리되는 자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알아두시면 이게 이제 사실은 앞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했지만 어떤 퍼즐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퍼즐을 설계 변경이라는 퍼즐을 딱 끼워 넣으면 우리가 통합된 어떤 제품 자료를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제품 자료에 대한 어떤 통합된 관점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이제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많은 그 쓸모가 있는 그러한 이제 정보가 될 겁니다. 설계 변경 객체의 이제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변경 객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쭉 설명드린 제품 구조 중심의 여러 가지 요소들, 그 다음에 기술 문서까지 합쳐서 그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연결성이 많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설계 변경 객체의 구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설계 변경 객체 자체가 있습니다. 설계 변경 객체 자체. 그래서 이 설계 변경 객체는 그 관리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식별자라는 것은 설계 변경 우리가 보통 번호라고 그러는데 1번, 2번, 3번에서 이 설계 변경을 구별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 그러니까 이 설계 변경은 뭐 무슨 설계 변경이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간단한 설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 왜 설계 변경을 했다, 뭐 품질 문제로 했다, 또는 뭐 이게 가격 문제로 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분류돼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누가 만들었다든가 언제 만들었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그러한 관리 정보들이 이 설계 변경 자체의 속성으로 우리가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설계 변경 객체랑 연관된 것으로서 제품 구조가 이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두 개의 제품 구조를 연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인풋이라고 하기도 하고 올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어떤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옛날 변경 전 제품 구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경 전 제품 구조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그 제품 구조의 최상위 아이템, 최상위 부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대상, 이제 설계 변경 대상 어떤 제품 구조가 되니까 제품 구조를, 옛날 제품 구조를 그 제품 구조의 최상위 루트라고 보통 말하는 아이템 또는 부품을 연결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걸 변화시킨 거니까 당연히 변화된 이후에 어떤 제품 구조도 연결하고 있죠. 그건 역시 똑같이 변화된 이후의 제품 구조의 루트, 제일 상위 아이템, 부품을 연결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이후를 우리가 아웃풋
또는 new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이후 제품 구조를 그 제품 구조들의 루트, 제일 상위 아이템을 연결함으로써 표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 변경 객체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이죠. 그래서 그 제품의 변화를 이전과 이후 것을 연결함으로써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과 관련된 제품 구조는 그 이전, 이후 두 개를 연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품 구조를. 그 다음에 당연히 거기에 붙어 있는 제품 구조에 붙어 있는 기술 문서나 그런 것들이 어떤 부품 정보가 되는 거죠. 아이템 리스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설계 변경 동안 제품 구조 변경을 기록한 설계 변경 이력.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시 설계 변경 이력이니까 제품 구조로 표현이 됩니다. 제품 구조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어떤 기록, 어떤 내용이냐면 이전 부품이 이후 부품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다 변경된 게 아니라 어떤 부품들이 쭉 변화돼서 이제 이전 게 이후로 변화됐을 텐데, 그것들을 이제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변화된 걸. 그래서 이걸 왜 만드냐면 설계 자체에서는 그런 변화를 해도 자신들이 만든 거고 또 설계 기술자이기 때문에 쉽게 그거를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 변경이라는 게 설계에서 써서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 지원이나 생산 쪽에서 그걸 또 보고 그 변화를 이제 그쪽 제품 관점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는 그 제품 이런 설계 변경 이력이 있어야 편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계 변경 이력을 이제 그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제품 구조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제품 구조랑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설계 변경에 관련된 기술 문서. 그래서 설계 변경 객체에다가 우리가 아이템에다가 CAD 모델, 그러니까 부품 객체에다가 CAD 모델이라든가 뭐 기술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 붙였듯이 이 설계 변경 객체에도 그렇게 이제 똑같이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설계 변경할 때 기술적인 어떤 자료, 그다음에 이유, 뭐 사진, 도면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 변경 검토와 승인을 위한 워크플로우와의 연결.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설계 변경 객체 자체를 워크플로우에 딱 올려놓고 이제 그거를 서로 그 리뷰하고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할 때 그 자료들을 보면 그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전 이후 자료, 그 다음에 기술적인 뭐 도면이나 그런 모든 자료, 그 다음에 설계 변경 이력까지 보면 그걸 요약된 자료까지, 그 다음에 설계 변경 객체 기술 문서들, 설계 변경에 관련된 뭐 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면 그 사람이 그거를 뭐 검토를 한다든가 승인을 할 때 어떤 통합된 정보를 우리가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워크플로우와 연결까지 그렇게 이제 그 설계 변경 객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말씀드린 설계 변경 객체의 어떤 구조, 구성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다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설계 변경 객체고요. 그 화면은 이제 T에서 그 설계 변경 객체 화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변경 객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 객체 안에는 설계 변경 식별자라든가 또 이유라든가 또 누가 했다, 언제 했다, 뭐 그런 관리 정보들이 속성으로 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설계 변경 객체 간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이템 또는 부품도 부품 리스트에도 그 사실은 부품 리스트 사이에 부품 리스트에 포함된 부품들 사이에 그 관계가 있잖아요. 조립 관계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부품 리스트에 쭉 있으면 조립품도 들어있고 그 조립품에 구성 부품도 들어있죠. 그래서 그것처럼 설계 변경도 하위 설계 변경, 상위 설계 변경,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설계 변경,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설계 변경을 재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사이에도 우리가 제품 구조처럼 구성 관계처럼 어떤 설계 변경이 다른 설계 변경을 포함한다,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보시면 그 제품 구조가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전 제품 구조, 이후 제품 구조. 이전은 뭐 input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old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 제품 구조는 뭐 new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output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제품 구조를 이 설계 변경 객체가 연결하는데 그 제품 구조의 최상위 아이템을
지칭하면, 연결하면 그 아래에 있는 제품 구조는 바로 입력되는 제품 구조다, 또는 옛날 제품 구조다. 그 다음에 그 반면에 또 이제 new, 새로운 제품 구조다, 출력되는 제품 구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오른쪽에 보면 설계 변경 이력이 있죠. 그래서 설계 변경이라는 게 앞에 이전 제품 구조가 이후 제품 구조로 변했을 텐데, 그때 변화된 것들만 추출해서 어떤 그 변화 이력, 로그라고 할까요? 그것들만 모아서 보여주는 게 설계 변경 이력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관련 문서나 도면이 있죠. 그래서 이 설계 변경 자체에 대한 뭐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보고서 같은 것들이 이 설계 변경 자체에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 보면 승인 프로세스가 있죠. 승인 프로세스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승인 프로세스에서 이 설계 변경 객체만 딱 승인 프로세스에 올려서 다음 단계로 보내면, 그걸 받는 사람은 이 설계 변경 객체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전 제품 구조, 그러니까 이전 제품 구조에는 또 다양한 기술 정보가 다 붙어 있을 거고, 이후 제품 구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만 요약해서 변경 이력만 요약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계 변경 자체에 관한 어떤 기술 문서들도 검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승인 프로세스, 설계 변경 승인 프로세스 또는 검토 프로세스에 이 설계 변경 객체만 연결하면 우리가 통합된 자료를 쉽게 서로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설계 변경 객체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구조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혹시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UML이라고 그래서 객체 지향적 방법론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구조를 표현하는 그 표준화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전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정도는 좀 볼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정보 시스템,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 표현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정도의 그 표현 방법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설계 변경, 앞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앞에서 설명한 설계 변경 객체의 구조, 그리고 그 객체하고 다른 객체들, 다른 것들, 즉 뭐 부품이라든가 제품 구조, 기술 문서, 그런 것과의 관계를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설계 변경 객체는 ENG CHG라고 써 있는 게 설계 변경 객체겠죠, 요게. 그래서 요게 설계 변경, 엔지니어링 체인지를 뜻하고요. 그것이 이제 다시 서브 이시라고 그래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설명한 한 설계 변경은 다른 설계 변경을 포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서브 이시라는 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설계 변경은 그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죠. 아이템이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은 인풋과 아웃풋으로 아이템을 가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풋이란 것은 old, 옛날 거, 아웃풋은 그러니까 새로운 거, 그걸 뜻하는 거죠. 그 두 개를 이제 링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부품이죠. 부품인데 거기 이제 이렇게 속이 빈 화살표로 된 표시되어 있는 게 있고, 이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 inheritance hierarchy, 그래서 상속 구조라고 그럽니다. 상속 구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템은 모듈이라는 거랑 파트라는 것은 좀 더 상세한 그러한 객체로 나눠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거고, 거기가 파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이 될 수도 있고, 모듈, 제품 구성의 모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하여간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인풋하고 아웃풋으로 이런 파트나 모듈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에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인풋, 아웃풋, 설계 변경 이전, 이후를 표현할 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아이템, 부품을 연결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 부품의 제품 구조, 하위 제품 구조를 다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이제 REL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REL이라는 것은 relationship의 약자로서 이게 바로 구성관계, 하나의 구성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relating, related에서 relating은 아이템 중에서 이 구성관계의 조립품을 뜻하고, related는 이 구성관계의 부품, 구성 부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 REL 하나가 구성 관계니까 조립품하고 부품 사이의 관계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REL도 하이라키, 그 상속 구조, 상속 그 계층 구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REL 중에 ASM은 조립 구조, 그러니까 부모가
파트인 경우에는 이 조립 구조를 뜻하는 거고요. 또 REL 모듈이면 부모가 모듈이니까 요거는 이제 모듈, 제품 구성의 모듈하고 어셈블리, 그 파트하고 연결하는 그런 제품 구조를 뜻하겠죠. 그런 식으로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EC 히스토리라는 게 EC 히스토리가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설계 변경 이력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EC 히스토리는 결과적으로 이 변화된 REL, 변화된 제품 구성을 가리킵니다. 계속 제품 구성 객체를, 그래서 그 구성 객체를 쭉 모아 놓으면 우리가 그 설계 변경 이력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실은 뭐 오늘 자세히는 다루지 못하겠지만 뒤에 이제 다른 이제 수업에서 우리가 그 변형품의 설계 변경에서 다루겠지만 우리가 구성 이제 그 제품 구조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수명 주기 동안,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지면 제품 구조가 만들어지면 고유한 제품 구조를 이제 끝날 때까지 또는 뭐 영원히 그 갖고 있는 그러한 제품 구조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변형품이 있었죠. 변형품은 이펙티비티 조건에 따라서 이 이제 제품 구조가 변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요 이펙티비티가 쓰인 거는 그 변형품의 설계 변경에 쓰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펙티비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하나씩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여기서 기억하면 좋은 게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설계 변경 객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보 시스템 내에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엔지니어링 체인지, 설계 변경이 인풋, 아웃풋, 올드, 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고, 올드, 뉴가 어떤 제품 구조의 최상위 아이템을 연결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아이템하고 여기서 REL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 히스토리가 설계 변경 이력이 그 REL 제품 구성 관계의 모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내 제품 자료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계속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아이템, 즉 부품을 삭제하거나 뭐 거기다 새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품 구조를 생성하고 제품 구조를 삭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구조의 add, 제품 구조의 cut 또는 제품 구조를 이제 replace한 그런 것들의 모임이 바로 설계 변경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요 제품 구조 변경 연산은 배웠는데요. 그 상세 설계 때 배웠습니다. 제품 구조 배울 때. 그래서 제품 구조의 연산을 다시 한번 이제 그때 것을 다시 한번 다시 되새겨 보고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계 변경에 표현되는지, 특히 설계 변경 이력에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 변경 연산은 첫 번째가 이제 추가죠. 그래서 거기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그 점선으로 된 객체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기존에 있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하위 부품 하나를 추가했죠. 점선을. 그래서 여기서 점선을 추가한다는 것은 그 하위 부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위 부품은 이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그 화살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점선 화살표가 제품 구성이고 그것을 새로 하나 추가하는 그런 게 바로 제품 구조의 add 연산이죠. 두 번째 이제 삭제는 뭐냐면 제품 구조에서 기존에 이제 두 개의 하위 부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하위 부품을 제품 구조에서부터 잘라내는 거죠. 없애는 거죠. 그것도 역시 그 부품을 없애는 게, 지우는 게 아니라 그 부품하고 위에 조립품하고 연결되어 있던 화살표 그거를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별을 잘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의 연산이 설계 변경이다. 제품, 그러니까 아이템, 부품을 삭제하거나 생성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부품 사이의 관계를 생성하고 이제 지우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추가하거나 컷하는 거. 그래서 그 그림으로 보면 부품을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 형태로, 트리 형태로 그리면 그 사이의 연결 관계를 추가하거나 지우는 것이 바로 제품 구조 변경 연산이다. 그걸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환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컷,
삭제하고 기존의 걸 삭제하고 새로 더하는 것이 이제 같이 일어나는 건데 한 셋으로 그 모임으로 묶음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때 이제 삭제되는 거랑 이 치환을 쓰는 이유는 뭐 삭제 추가해도 되는데 이 치환을 쓰는 이유는 그 삭제되는 거랑 새로 추가되는 거랑 어떤 관계, 특히 호환성 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변경 연산은 아닌데 뭐 생성되는 거예요. 버전업 또는 카피라고 그랬죠.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카피, 그러니까 제품 구조 카피, 제품 구조 복사라고 보죠. 그냥 카피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기존에 있던 제품, 부품하고 똑같은 제품 구조를 가지는 새로운 부품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점선으로 된 거는 딱 하나 똑같이 이제 기존에 있던 걸 복사를 했는데 위에 있는 이제 조립품을 복사했죠. 조립품을 복사했는데 그 점선으로 된 새로 생긴 조립품의 하위 구조는 뭐예요? 기존에 있던 그 조립품하고 똑같은 제품 구조로 가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조립품이 갖고 있던 제품 구성 두 개를 그대로 카피했으면 되죠. 그 대신 이제 가리키는 아래 자기의 조립 구성 부품으로 가리킨 건 똑같지만 부품은 위에 페어런츠 조립품을 가리키는 건 이제 새로 만든 거를 가리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버전업 카피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피 이런 네 가지 제품 구조 변경 연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품 구조 변경 연산을 이 네 가지라고 쓴다면 설계 변경은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제품 구조를 바꿔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모아놓으면 설계 변경 이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계 변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떤 조건이냐면 어떤 부품이 하나 생성되면 제품 구조가 영원히 이제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언트, 즉 변형품이 아닌 보통 일반 부품, 일반 제품 구조를 변경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에 보면 이제 A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A라는 제품이 있는데 제일 위에 좌측에 보면 스타트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A는 B하고 C로 구성되어 있죠. 구성 부품이. 그 다음에 C는 다시 D하고 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구조가 총 5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제품 구조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X라는 C 아래 부품으로 사용되는 X라는 것을 Y로 바꾸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제품 구조를 바꿔 나갈 거냐, 즉 어떻게 설계 변경할 거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단 해야 되냐면 X를 Y로 그냥 바꾼다고 해서 C 아래다가 Y를 딱 붙여버리면 안 되죠. 무슨 조건이 잘못됐냐면 그렇게 되면 C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 변경 전에는 하위 부품이 DX가 있었는데 이 변경을 한 다음에는 D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C라는 부품이 구조가 바뀌는 거죠. DX였던 때도 있고 DY였던 때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설계 변경 전후 부품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그거를 뭐 AS 할 때도 문제가 되고 생산할 때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옛날 부품은 옛날 부품대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새로운 부품은 새로운 부품대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대로 X를 떼버리고 C에다가 Y를 붙이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그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거기 보면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어떻게 하냐면 A를 카피를 합니다. 제일 상부에 있는 거를. 그래서 A-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품 구조 카피니까 A-를 만들었으니까 그 제품 구조를 그대로 카피를 하는 거죠. 그러면 A-도 B와 C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태는 좀 잘못된 상태죠. 왜냐면 A랑 A-랑 구별이 없죠. 근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바꾸기 위해서 잠시 카피를 해 놓은 거니까 이제 이런 잠시 어떤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C도 카피를 합니다. C도 카피해서 C 다시. 역시 이제 A처럼 A-를 만들 때처럼 제품 구조를 카피하죠. 그럼 C-도 DX. C랑 똑같은 제품 구조를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좌측으로 가면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 C-에 있는 그 X랑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C-에 X랑 연결된 게 있었잖아요. 그걸 잘라 버립니다. C-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Y를 연결시켜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C-는 뭘로 변했냐면 하위 부품이 D하고 Y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그러니까 C와 구별이 되는 그러한 이제 부품이 만들어진 거죠. C-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시 C-를 가지고 A-에서 C랑 연결된 부분을 잘라버리고 다시 C-를 A-랑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것도 남기고 기존의 자료도 A의 구조도 그대로 남기고 그 다음에 A- 또 C- 로 연결된 Y, C-는 또 Y로 연결된, 그러니까 Y를 가지는 새로운 부품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딱 잘라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마지막처럼 되는 거죠. 마지막 결과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B, C, D, X로 이루어져 있는 A가 그대로 있고요. A-라는 것이 나왔죠. A-라는 걸 나왔는데 어때요? A-는 B를 공유하고 A와 C-라는 새로운 거를 가지고 있죠. C-는 어때요? C랑은 다르죠. 왜? D는 공유하고 있지만 C와 X를 Y로 바꾼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 A-가 만들어졌는데 A-는 B, C-, D, Y로 이루어진 A-라는 게 만들어졌죠. 자, 그럼 어때요? 원래 우리가 원했던 X를 Y로 바꾼 새로운 제품 A-가 만들어졌죠. 이거는 A라는 거랑 다른 거고 A도 그대로 제품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원래 제품 구조를 그리고 A-는 이제 C-라는 새로운 걸 만들어서 우리가 기존 A의 X가 Y로 바뀐 제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 구조를 변해야 되고 기존의 제품 구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제품 구조상에서 아까 이제 여기서 C- 같이 그 새로운 부품을 가지는 조립품을 기존의 조립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좀 계층이 굉장히 깊을 경우 여기서는 이제 3계층 정도 되는데 계층이 깊을 경우는 이게 계속 이제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기존의 제품 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계 변경을 이렇게 합니다. 또는 꼭 여기 카피를 하기 싫으면 우리가 그냥 A-를 만들고요. A-를 만들고 그걸 B하고 C-랑 연결하고 C-는 D와 Y를 연결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카피를.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A가 부품이 지금 여기에 하위 부품이 B, C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100개가 있다고 쳐요. A의 하위 부품이 100개가 있고 단 하나만 딱 바꿔요. 그럼 100개를 A-도 다 연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카피해서 쓰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럴 경우를 고려해서 이제 오류도 방지하고 그래서 제품 구조 카피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 변경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예를 통해서 알아봤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뭐예요? 제품 구조의 변화. 그것이 설계 변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제품 구성을 지우거나 추가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연산들이 결과적으로 설계 변경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자, 설계 변경 전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 변경 전달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이제 우리가 한 작업이 거기 있어요. A가 A-로 바뀌었죠. 이제 그래서 거기 A-는 이제 C-랑 Y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 설계 변경에 참여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 공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냐면 C라는 부품이 A도 쓰고 있었지만 AA라는 그런 부품도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A가 A-로 변해서 C가 C-로 변했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C를 공유하고 있던 AA도 변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 설계 변경이 그 변경에 참여하는 부품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부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을 준다 해서 그걸 설계 변경 전달이라고 그러고요. 엔지니어링 체인지 프로파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 변경을 이제 뭐 전에도 말했지만 그 부품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변경시키느냐, 기능을 좋게 만드느냐,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가 변경한 것이 영향을 미치는 제품 구조를 다 따라다니면서 고려를 또 다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설계 변경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이런 관리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나의 설계 변경에 참여하는 부품이 다른 부품에 공유되어 있을 때 그 공유한 부품의 설계 변경 영향이 전달돼야 된다.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쭉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설계 변경 이력을 표현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거기 아래쪽에 보면 이제 변화를 하나를 했죠. 기본 변화를 뭐를 했냐면 081이라는 부품 아래에 지금
100이라는 부품이 원래 있었고 그 부품을 101이라는 부품으로 변화시켰죠. 치환시킨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081하고 100 사이에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성관계를 지우고 081하고 101 사이에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제품 구성관계를 추가한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표로 나타내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설계 변경 일란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변화된 것을 거기 위에 있는 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단위 구조 변경 일련 번호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위에 우리가 이제 예제를 봐도 이렇게 하나만 제품 구조를 변화하는 게 아니라 설계 변경 내에는 여러 개의 제품 구조 변화가 필요하죠. 그럼 그 변화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일련 번호를 쭉 붙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1번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두 칸은 뭐냐면 거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매핑,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아래 제품 구조 변화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지만 100하고 108이라고 써 있, 100하고 081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옛날 구성 전의 구성 관계예요. 100하고 108이니까 앞에가 child, 그러니까 구성 부품이고 위에가 조립품이죠. 그래서 하나의 구성 관계, 이 두 개의 100하고 81은 구성관계 하나를 나타내는 거죠. 즉 old, 옛날 구성관계, 지워진 구성관계, 지워진 제품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래는 뭡니까? 반대로 이제 101하고 81이니까 새로 만들어진 제품 구조. 그러니까 위에가 old, 아래가 new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거기 적용된 변경 연산, REP니까 replace, 그러니까 치환 관계로 이걸 바꿨다 그런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잘라버렸다. 그냥 081에서 100인데 그걸 잘라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아래쪽에 010, 081 그 부분은 없겠죠. 그냥 잘라진 부품은 나오고. 만약에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81번 부품에 조립품 아래 구성품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101을 하나 추가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 이제 올드 부분이 빈칸이 되고 아래 101, 081이 나와 있고 뒤에 이제 연산에는 뭐 add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앞에는 cut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 구조의 변화를 구성 요소 하나하나별로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열해 주면 변화된 것만 좀 모아서 나열해 주면 이제 다른 부서 뭐 생산이나 고객 지원 부서에서 이 변화를 추적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 변경 이력을 만들어 주고 앞에 우리가 제품 설계 변경 객체에서 설계 변경 이력이라는 게 바로 이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 설계 변경 안에서 제품 구조 변화한 것들만 다 모아서 이렇게 표로 표시해 준 게 설계 변경 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설계 변경 객체까지 제품 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설계 변경 객체까지 포함해서 한번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모듈이 있습니다. 그 제품 구성의 모듈이죠. 모듈이 하나 있고요. 이 모듈은 이제 그 변형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변형품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얘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변형품으로 이거를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모듈을 아래는 파트 P2가 있고요. P2는 P3, P4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하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그리고 여기에 이펙티비티가 이제 하나 붙어 있었죠. 1에서 뭐 무한대까지 on 이렇게 해서 계속 사용되는 그런 이펙티비티가 붙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파트 P2, P3, P4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제품 구조가 있었는데 그 가로 안에 이제 그 부품 번호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객체 제한적 방법론에서 쓰는 실제 자료들, 인스탄스라고 그러죠. 실제 이제 생성된 자료들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트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파트 클래스, 파트 객체에 이제 실제 이런 자료들이 생성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듈이 있고 모듈 안에는 P2라는 파트가 붙어 있고 그것 아래에 하위 파트로 P3, P4가 있는데 우리가 P4 파트를 P6 파트, 파란색 파트로 파란색 부품으로 변경하는 게 이제 설계 변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P5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P3를 공유시키고 그 다음에 P6를 추가하면 설계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P2에서 P5로 설계 변경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모듈은 변형품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오렌지색 선을 긋고 모듈하고 새로운 파트 P5 사이에 선을 긋고 이펙티비티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 설계 변경은 1에서 99까지
이제는 P2를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 100호기부터는 이제 P5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설계 변경을 표현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전체 하나의 설계 변경입니다. 그럼 이렇게 변경된 걸 어떻게 설계 변경 객체를 이용해서 표현하느냐가 다음 그림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온 예제가 좌측에 다시 그려져 있고요. 똑같은 그림이고요. 단지 이제 거기에 우리가 좀 더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모듈하고 파트 사이에 RO2라는 그 제품 구성에 식별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구조의 식별자, 제품 구성의 구성관계 식별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듈은 RO2, RO3를 이용해서 P2와 P5랑 연결되어 있다. 제품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파트 P5는 P4하고 P6랑 그 RA5, RA4라는 그 제품 구성 관계를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는 이제 RA4 같은 건 지금 지워진 상태고, RA5는 이제 새로 생성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식별자, 그 제품 구성, 제품 부품 간의 관계에 제품 구성 관계에 식별자만 좀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거기 보면 이제 일단 엔지니어링 체인지가 있죠. 그 다음에 P5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5랑 연결한 엔지니어링 체인지, 여기에는 지금 이제 원래는 P2도 연결이 되어 있죠. P2는 old, P5는 new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 P5만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P5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루트라고 해서 그게 이제 new라고 보시면 됩니다. new. 그래서 P5로 설계 변경했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제품 구조는 다 이제 설계 변경 대상이 되는 거죠. 새로운 설계 변경.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세 개의 회색으로 표시는 EC 히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거기 첫 번째 EC 히스토리는 RA4죠. RA4라는 건 뭡니까? 지금 P5랑 P4랑 연결된 거죠. 지워진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change 히스토리에서 RA4가 있는데 그거를 컷한 거죠. 지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래 보면 RA5를 add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RO3를 replace 했다. 뭐랑? RO2로부터. 그래서 파트 P2를 P5로 replace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설계 변경이 이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제품 구성 변화를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거기에 컷이 일어났다, 뭐 add가 일어났다, replace가 일어났다, 그런 연산까지 합쳐서 표현하면 완벽하게 이 제품 구조의 변화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설계 변경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체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래 P2, P2에서 P5를 만든 것을 우리가 그 조립품 설계 변경이라고 그러고, 모듈에서 P2를 P5로, 모듈 아래 P2를 P5로 바꾼 것을 우리가 뭐 옵션 타입, 모듈 타입 설계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의 설계 변경이 파트가 이렇게 변경되면 모듈이 여기서는 한 모듈만 이것들을 연결하고 있지만 모듈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모듈이 뭐 5개가 P2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P2를 P5로 변화시킨 것처럼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각각의 모듈이 다 이 기록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 모듈별 기록이 갖고 있고, 그거에 서브로 이 아래 그 조립품 P2가 P5로 바뀐 설계 변경을 연결하면 훨씬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모듈에서 모듈 관점에서 하위 부품인 P2를 P5로 변경한 엔지니어링 체인지가 그 아래 P2를 P5로 그 구조 입장, 뭐 P3, P4, P6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변경한 그런 그 조립 구조상의 설계 변경을 하위 설계 변경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계 변경 사이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자, 요거는 또 다른 이제 설계 변경 이력을 기록한 예인데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사실은 구조상으로 보면 똑같은데 이제 다른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그 볼펜의 예입니다. 그래서 거기 잉크 카트리지라는 모듈이 있고요. 그 모듈 아래 30번 부품을 31번으로 바꿨죠. 그렇게 이제 쭉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100이라는 부품을 볼이죠. 제일 아래 100을 101 뉴 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제품 구조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표현한 것이 그 설계 변경 이력입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보면 1번은 뭐예요? 81번이 원래 그 100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죠? 올해 올드였죠. 그런데 81이 101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걸로 바뀌었다. 리플레이스. 그죠? 그래서 올드가 뉴로 바뀌었다는 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쭉 이제 돼 있고, 마지막 4번은 뭐냐면 030이 031로 바뀌었다. 그런 거죠. 110 아래에서. 그게 바로 이제 모듈 설계 변경이죠. 그래서 그거는 4번은 아래 1, 2, 3번은 조립 구조상의 설계 변경이고, 위에 4번은 모듈의 설계 변경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모듈도 역시 그 변형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 이력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